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장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어서 올해는 제가 매달 맨 마지막 주 월요일에 이제 당신이 가장 궁금한 이제 무릎에 관련된 질문들, 우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중요한 부분들만 좀 메시지가 있는 것만 좀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전번에는 이제 인공관절 기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번에는 인공관절을 잘 쓰기 위한, 그러니까 당신이 가장 궁금한 무릎 인공관절에 대한 질문에서 요번에는 인공관절을 잘 쓰기 위한 운동, 결국은 이제 인공관절을 한 다음에 재활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거가 이제 정상적인 무릎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적당히 안쪽으로 발이 미스코리아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고, 우리가 요 사진을 조금 크게 해서 보면은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연골이 있는 부분이에요. 연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골들이 그 방사선이 투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눈에, 우리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슬라이드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히 오다리가 돼 있고, 아까 이쪽 왼쪽에서 보시던 것처럼 이렇게 빈 공간이 없고 이렇게 뼈가 뼈끼리 이렇게 닿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물론 이제 바깥쪽은 좀 벌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 같은 거를 통해서 다리 모양도 교정하고, 인공관절은 다리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공관절을 오래 쓰기 위해서 이 정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리 모양을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금속 중간에 플라스틱이라는 이런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되는 거죠. 저번 거를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쇠, 플라스틱, 쇠로 구성이 돼 있어서요. 이 쇠하고 플라스틱이 맞닿는 부분이 사실은 관절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인공관절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맞춤형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나온 거는 여러 가지 사이즈가 나와 있는 기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성품에다가 뼈를 맞춰서 자른 다음에 그 기성품을 갖다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간에는 이제 이렇게 시멘트를 통해서 단단하게 유격이 없고 움직임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사이에 이렇게 강화된 플라스틱으로 관절을 갖다 집어넣어서, 이것이 인공관절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붕 떠 있는 부분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질문들은 이제 인공관절 후에 운동 왜 하냐 이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인공관절의 목적이 뭐냐면, 인공관절은 절대로 정상관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인공관절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정상관절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안 아프면서 걷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안 아프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이거 환자분들이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안 아프게 만들어 드리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고, 또 거꾸로 걷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잘 걸으십시오, 뭐 하십시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환자분들이 안 걸으시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관절의 목적은 안 아프면서 걷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은 당연히 이제 걸어야 되는 건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 찾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도대체 운동을 안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에 가장 큰 저해가 됩니다. 우리가 관절염이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통증이 생기잖아요. 통증이 생기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못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못 움직이게 되면 근육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약해지면 연골이 약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연골요약증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연골요약증 있으면 병원 가면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골요약증 같은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아픈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아프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근육이 또 마르고 또 마르니까 무릎이 또 아프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돼요. 사실은 무릎은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그래서 아파지면 계속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프셔도 저희가 소염제를 드시면서 진통제를 드시면서 운동하십시오. 그러면 근육이 좀 붙겠죠. 근육이 붙으면은 좀 덜 아파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그럼 덜 아파지면 사람이 더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더 움직이면은 근육이 더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릎은 이렇게 좋아지신 분들은 계속 좋아지시고 안 좋아지신 분들은 계속 안 좋아지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골다공증은 보시면 여기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들은 좀 정상범위예요. 이게 빽빽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여기 먹는 거에다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시골에 그 시장에 가면은 사골이 있잖아요. 사골이 보면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사골이 비쌉니다. 이게 둥덩둥덩 돼 있는 거는 상품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드 좀 더 붙여주실래요? 그걸 보시면 우리 뼈는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 골다공증이 있잖아요. 뼈에 큰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냐면 우리가 골 조직이 뼈 안에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듬성듬성 구멍이 뚫려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이렇게 중간중간 구멍이 비어 있다라는 것이 골다공증인 거고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은 BMD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뼈를 갖다가 얼마나 치밀하게 돼 있나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막 절대적인 수치로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수치로 나오진 않고 그 나이 또래를 1등부터 100등까지를 만들어서 이 하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골다공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것들을 갖다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런 검사들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수치에 해당이 되면 그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골절이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뼈는 우리가 뼈가 이렇게 있다고 싶으면 우리가 뼈가 만들어지고 일정 정도는 오래된 거는 없어져 줘야 돼요. 청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에다 막 물건 같은 것들을 집어넣으려면 그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은 깨끗하게 치우고 그래야지 또 박스를 쏴을 수 있잖아요. 소위 뭐 물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만약에 방 안에 있는 이런 데 컨테이너에 박스가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와도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는 빠지고 적당히는 집어넣어 줘야지 이게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뼈가 그냥 안 없어지면 좋은 거가 아니에요. 일정 정도는 오래된 세포가 오래된 뼈들은 좀 사라져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포들이 뼈를 만들어주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골다공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폐경기성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인성 골다공증이 있어요. 둘 다 보면 뼈가 부족한 거잖아요. 보시면 폐경기성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요. 만들어지는 거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는 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 뼈가 흡수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뼈가 빨리 없어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돈을 벌면 그 돈의 일부는 저희가 쓰고 일부는 저금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집안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열심히 벌어와요. 우리가 열심히 정상적으로 벌어오는데 너무 씀씀이가 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산되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씀씀이가 큰 것이 폐경기성 골다공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없어지는 게 너무 빨라진다는 게 문제겠죠. 노인성 골다공증은 뭐냐면 만드는 것도 시원찮고 없어지는 것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적게 벌어오고 그러니까 쓸 돈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또 그것도 파산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들어지는 것과 없어지는 것이 둘 다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점은 뭐냐면 뼈가 없어지는 거를 막는 방법들은 그래도 꽤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근데 뼈를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일부 호르몬 치료를 해서 뼈를 만들기는 하는데요, 이가 뼈를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뼈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뼈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얘기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응급실에 요즘에 아동학대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의 진단의 기준이 되는 게 뼈주사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 맞으면 뼈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도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만들어져, 아 이거 누군가 때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골다공증이 있다고 어른들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는 충격을 주고 뭔가는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뼈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골다공증이 좋아진다는 연구들은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지 이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 해소,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뼈가 약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엉덩이 관절, 소위 말해서 고관절에 골절이 생긴 들이 많아요. 아까 물론 골다공증 때문에도 생기지만 우리가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근력이 약화된다, 그죠? 어른들이 한테 한번 우리 어르신 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걸어가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푹 힘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그 근력으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주를 넘어서는 나이가 된다든가 근력이 약화돼서 그 범주를 넘어서게 되면 쿼당하고 넘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범위는 이 무릎 근처에 있는 근육이 약화돼서 넘어지는 거지만 정말 뼈가 부러지는, 깨지는 거는 오히려 고관절, 이 엉덩이 쪽에서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거를 수술을 하고 나면 2, 3개월 누워 있어야 돼요. 2, 3개월 정도 누워 있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이 뼈가 문제가 아니라 폐나 이런 심장의 기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덩이 관절 쪽에 골절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엉덩이 관절에 수술했던 환자예요. 우리 슬라이드 좀 크게 좀 봐주시면요, 여기 엉덩이 관절에 이렇게 부러졌던 환자거든요. 근데 이 환자 무릎을 좀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무릎은 중간에 연골이 있기 때문에 뼈가 붕 떠 있는 게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왼쪽 다리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다리 어때요? 이렇게 돼서 보면 뼈가 맞닿은 정도로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짐이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 환자는. 그러니까 오른쪽 고관절이 이제 부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이렇게 할 수 없이 이제 오른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꾸로 이 환자는 부러지고 수술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을 했는데 거꾸로 인공관절을 해서 빨리 움직였다면 과연 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또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 골다공증, 그다음에 엉덩이 관절에 골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운동을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살짜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면 운동하면 저금하는 거라 그래요. 우리가 중년 같은 경우는 본전치기 한다고 제가 그래요. 연세 드시면 제가 운동하면 마이너스라고요. 안 하면 파산이에요. 해도 마이너스인데 안 하면 파산이니까 제가 운동을 하라고 꼭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인공관절이 망가지나, 이거 진짜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인공관절을 목적이 안 아프고 걷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해야죠. 인공관절이 망가지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인공관절이 많이 쓰면 망가질 걸. 물론 많이 쓰면 1년 쓴 거보다는 10년이, 10년 쓴 거보다 20년, 20년 쓴 거보다 30년이 훨씬 더 많이 닳기는 해요.
닳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요거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인공관절이 쇠 플라스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플라스틱 부분이에요. 플라스틱 부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제 사진 좀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이 플라스틱이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 플라스틱이 망가지면 무슨 문제냐? 쇠랑 플라스틱이 만나면 플라스틱이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아주 미세한 그 가루를 냅니다. 그러면 가루를 내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뭔가 뼈를 망가뜨리는 세포가 있는데 걔가 얘를 낼름 먹어요. 낼름 먹게 되면 얘네들이 아주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뼈하고 아까 인공관절은 뼈하고 인공관절 사이에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빈 공간이 없이 딱 붙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공간을 이렇게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중간중간을 침투하게 돼서 이 인공관절하고 뼈 사이를 갖다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인공관절하고 뼈 사이가 움직이면은 누가 더 달아 없어지겠어요? 인공관절은 쇠잖아요. 쇠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갈아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아 없어지게 되면 다리 모양도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도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못 걷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큰 인공관절로 할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이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저 중간에 플라스틱, 소위 말해서 인공관절이 망가지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거가 빨리 닳는 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닳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빨리 닳아질 수도 있고 적게 닳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갖다 쓰면 어떤 신분들은 막 굉장히 잘 아껴서 써서 30년, 40년씩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런 반면에 뭐 한 5년, 10년만 써도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관절 망가지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인공관절은 안 아프고 걷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걷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달아요. 여기서부터 매일 제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녀도 됩니다.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닿습니다. 근데 인공관절이 주로 망가지는 기전은 딱 두 가지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피로마모라는 게 있습니다. 피로마모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낙숫물에 그 바위 뚫리는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때리고 있으면 거기가 아주 미세하게 금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가 망쳐져 나가는 건데 저러려면은 그냥 일반적인 걸음걸이에서는 아니고요. 콩콩콩콩 우리가 이제 줄넘기 하듯이 콩콩 뛰게 되면 저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은 줄넘기처럼 이렇게 콩콩 뛰는 것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보통 인공관절 하시는 분이 물론 이제 젊으셔서 많이 망가져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장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장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70대 분들이 많아요. 80대들도 요새 많고요. 근데 70대, 80대 분들이 줄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콩콩 뛰어서 망가지는 일들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제 그림을 조금 위로 좀 올려주시면 우리가 응력 집중이라는 게 이거 뭐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저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공관절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1970년대 현대적인 인공관절이 거의 개발됐고 그런 모델들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에서 이 쪼그려 앉는 문화를 갖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랑 일본이 아주 대표적인 생활 문화를 갖고 있고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불교 국가에서 쪼그려 앉는 문화를 갖고 있지 전 세계적으로 쪼그려 앉는 문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보편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관절은 쪼그려 앉는 거에다 맞춰서 만들어 놓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구슬이 있다 그러면 구슬은 집어 던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예쁘라고 있는 건 거거든요. 그죠? 잘 굴러다니면 되는 건 거예요. 개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면 깨지듯이 이 인공관절은 그대로 쓰는 거지 얘를 갖다가 쪼그려 앉아서 쓰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쪼그려 앉게 되면 이게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렵지만 우리가 접촉면이 여기가 다 접촉을 해야지 이게 망가지지 않는데
보시면 이렇게 끄트머리만 일부 이렇게 접촉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기만 계속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이 망가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콩콩 뛰는 거, 하나는 쪼그려 앉아서 그 자리만 망가지는 거. 그러면 이제 견적은 나왔잖아요, 저희가. 콩콩 안 뛰면 되겠고, 그거는 뭐 별로 그럴 일이 없는데, 운동은 얼마든지 하시되 쪼그려 앉지는 말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게, 우리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인공관절 하고 나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만 해야 되냐,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인공관절 후에 스포츠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우리가 외국처럼 스포츠 생활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요즘은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뭐 골프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 골프 비스름한 운동들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뭐 70 넘으셔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축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거든요. 인공관절 후에도 운동이 가능하냐는 것은 벌써 미국에서는 20년 전부터도 계속 논의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는 적용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연구들에 보면요, 우리가 추천되는 운동이 있고, 뭐 이 정도는 원래 잘 하시던 운동이면 뭐 하셔도 됩니다 라고 권유하는 운동이 있고, 아 이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는 우리가 금지되는 운동들이 있어요. 금지되는 운동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추천되는 운동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위 말해서 헬스장에 가면 자전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정된 자전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니면 에어로빅은 사실은 우리가 에어로빅 그러면 이제 콩콩 뛰는 거, 막 춤추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무릎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어로빅도 이 높은 단계에 이렇게 콩콩 뛰는 운동들을 제한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거의 댄스에 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댄스를 좋아하는데 그 댄스를 해도 좋겠냐고. 그래서 하셔도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콩콩 뛰지 않는 에어로빅이나 댄스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서 한국무용 같은 거 하셔도 되냐 그러는데, 제가 쪼그려 앉아서 부채춤만 추시지 마시고 나머지 다 하셔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댄스나 에어로빅 아주 낮은 단계 그런 것들 가능하고요. 볼링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걷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걷는 것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환자 중에서도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이렇게 임팩트 이시 이렇게 치지는 않지만 골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영은 뭐 매우 좋은 운동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이 못해서 참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서 수영은 뭐 아주 좋은, 이런 운동들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이제 허용하는 건 뭐냐면, 이제 사이클, 소위 말해서 요즘 이제 자전거 인구들이 많은데, 밖에서 하는 자전거, 뭐 괜찮습니다. 뭐 제가 굳이 뭐 인공관절 한 다음에 자전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전거를 타시던 분이라면, 그렇다면은 뭐 잘 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킹이나 둘레길 같은 것들은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등산, 높은 암벽 등반이나 아니면 높은 산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쿵쿵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권하지는 않지만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 노젓기 같은 거, 우리 카누 같은 거 해두셔도 되고, 우리 엄청 빨리 걷는 이제 경보라 그래요. 경보 사실은. 그래서 이런 빨리 걷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키? 원래 타시던 분이라면 스키도 괜찮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뭐 허용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니스, 복식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 테니스를 치던 분인데 우리가 단식은 운동장을 굉장히 넓게 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테니스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식은 일정 공간에서 작은 부분에서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테니스, 복식은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운동, 우리 뭐 덤벨 같은 거 드는 거, 아니면 스쿼트 같은 것도 미니 스쿼팅까지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뭐 허용하는 운동들이고요. 이제 금지하는 거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 먹으면 좋겠지만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몸에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방법대로 우리 삽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것들은 저는 웬만하면 하라는 주의예요. 근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시면 되는 건 거죠. 근데 아주 대표적인 게 아까 그랬잖아요. 에어로빅 콩콩 뛰면 안 된다. 댄스처럼 하는 에어로빅은 오케이. 근데
콩콩 뛰는 에어로빅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조깅도 뛰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충격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안 돼요. 높은 등산 아니면 암벽타기 이런 것들은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안 되고, 축구, 야구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테니스도 이제 단식 같은 것들은 안 되고, 스쿼시, 그 다음에 체조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사실은 뭐 어르신들이 뭐 체조하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테니스를 치실 때 조심해서 치셔야 될 거고, 산이나 뭐 이런 것들 높은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겠고, 콩콩 뛰는 조깅이나 에어로빅은 피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은 어떤 운동을 추천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제로 환자들한테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궁금한 게 이 부분인데, 우리가 수술하면 이 무릎 꿇는 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수술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이 어렵다며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 병원은 이제 전날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히 일주일 때 이제 퇴원을 하는데, 우리가 전날은 뭐 준비할 것들이 없지만, 이제 수술한 날은 바로 이제 마치 끝나자마자 병실로 올라오면 가급적 앉아 있으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누워 있을 때, 물론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누워 있는 경우는 뭐 저희는 척추마취하고도 바로 앉으니까, 앉아 있으면은 아무래도 호흡이라는 것들이 더 클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앉아 있으라고 얘기하고, 수술 후 첫날은 사실은 되게 아픕니다. 뼈를 자르고 거기다 인공관절을 넣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뼈를 자르는데. 그래서 첫날은 그렇더라도 서는 거, 걷는 거부터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장실 정도는 다녀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술을 하다가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혈전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수술방에서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뭐 피 안으로 들어가도 얘들이 그냥 스스로 녹이기도 하고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이 못 움직이게 되면 이 혈관 벽에 있던 혈전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전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약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 혈전이 언제서부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근육이 움직이는 상태부터 혈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생긴 혈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제가 걸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은 서는 거랑 걷는 거만 하고, 둘째 날부터는 바로 이제 걷는 거랑 무릎 구부리는 운동을 저희는 바로 시킵니다. 그리고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가급적 가능하다면 자전거 타기까지도 다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 퇴원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덕분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나라에서 과제를 좋은 걸 따내서 이런 그 운동실을 갖다, 물론 우리 물리치료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따로 우리 달라붙어서 하는 이런 운동치료실을 저희가 큰 과제를 떠서 사용하게 돼서 이제 조금 더 유리하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이제 2년 과제니까 2년 지나면 못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행복한 것 같고. 자, 아까 제가 인공관절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공관절의 목적은 안 아프면서 걷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제일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근력 운동이고, 하나는 무릎을 구부리는 관절 운동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관절 운동, 무릎만 구부린다고 이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만 하면 사실은 이 무릎이 구부리는 게 잘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운동 같이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지만 요 세 가지만 그냥 기억하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더 좋은 것들은 보니까 유튜브도 많고요, 인터넷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운동하기 어렵거든요, 혼자 할 때. 그래서 저는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근력 운동에는 걷기, 그 다음에 자전거만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관절 운동은 무릎 구부리는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유 감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레지던트 전공의 선생님하고 같이 한 건데, 보시면 이게 저는 50대고 이 친구는 그래도 30대 초반이니까 확실히 중심 잡는 게 틀려요. 이게 눈 감고서 한 발 들기 운동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이겼습니다. 버티고 있었을 때 이기기는 했는데 뭐 엄청 움직이잖아요. 이런 균형 감각들이 문제가 되고요. 이 고유 감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 내가 저기가 있다 그러면 저만큼을 가야 되겠다. 아, 내가 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뭐 요런 감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요런 감각들이 좀 떨어지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꽃갈콘 같은 모자가 있는 요 라인 선상이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우리가 멀리서 보는 거예요. 본 다음에 눈을 감고 이제 둘이서 걸어옵니다. 요거를 살짝 치우고, 왜냐면 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그 자리 아까 봤던 데서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젊은 사람이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못 미쳤잖아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요거를 선을 딱 맞죠. 요게 고유 감각이에요. 근데 이러한 균형 감각과 고유 감각을 둘 다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걷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걷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보고 내가 저기쯤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력 운동뿐만이 아니라 고유 감각을 얻는데 굉장히 좋은데,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보행기를 타고 걷고 한 3, 4일 정도 돼서 익숙해지면 이제 걷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빠르게 걷고 운동을 열심히 하려면 빠르게 걷고 무릎을 좀 높이 이렇게 들어서 걷는 운동들이 꽤나 좀 도움이 됩니다. 물론 뭐 너무 무리하게 빠르게 가면 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요즘은 이런 운동들 때문에 미리 그냥 자전거, 집에 있는 자전거 같은 것들, 헬스장에 있는 자전거를 미리 사놓으신 분들도 많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자전거 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를 갖다 운동할 때 이게 잘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꼭 가르쳐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은요, 성질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뭔가 땀을 흘리고 뭔가 힘이 들어야지 운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근육이 이렇게 얇은데 나는 올록불록하게 멋있게 이렇게 근육을 키워야 되겠어. 이런 경우는 빠르게 강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능적으로 회복시키는 운동들, 기능적으로 우수한 근육을 만드는 거는요, 강도를 약하게 하고 오랫동안 하는 운동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 우리가 그냥 TV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약하게 해놓고 그냥 길게 타는 게 좋은 것이지, 우리가 막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하는 거는 허벅지는 굵어져요. 허벅지는 굵어지는 운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능적으로는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른들한테는 안 좋은 운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자전거 타기를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옆에서 먼저 보시면은요, 안장이 너무 낮아요. 이거 전데 보면 제가 다리가 긴데 이렇게 안장이 낮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무릎이 확 꺾이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장이 이렇게 낮으니까 천천히 운동하는 거는 좋은데 무릎이 거의 이렇게 꺾이면서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운동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장이 충분히 높아야 돼요. 이따 올바른 자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두 번째는요, 이렇게 옛날에 어른들, 저 어렸을 때 짐자전거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아저씨들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다리가 벌어져서 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깥으로 다리가 벌어지면요, 실제로 무릎을 비틀면서 구부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바른 자세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다리가 밑으로 내려갔었을 때 거의 이 무릎이 펴질 정도가 되죠. 완전히 펴지는 건 안 되고요. 조금 거의 펴질 만할 정도로 높이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다리가 위를 뻗었을 때 거의 펴질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올바른 바른 자세고요. 앞에서 보면 무릎을 이렇게 붙이셔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무릎이 붙어 있잖아요. 거의 이렇게 스치듯이 가야지 그게 무릎을 비틀지 않고 자전거 운동을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운동, 이제 수술한 다음에 무릎 구부리는 운동을 하는데, 아까 이제 자전거 운동은 근력 운동을 하면서 또 무릎을 구부리게 하는 아주 장점이 있는 거죠. 아까
첫 번째 걷는 운동은 고유 감각하고 균형 감각하고 근력 운동이 같이 가는 거라면, 관절 운동은 우리가 뭐 요새는 어르신들이 뭐 이런 것까지 다 알더라고. CPN 기계를 갖다 뭐 대여를 해서 뭐 수술한 다음에 한다 보는데, 이런 거는 수동적 관절 운동이거든요.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땐 해봤자 의미가 없는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관절 운동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무릎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한 3가지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돈도 안 들어가고요. 아주 쉬운 운동입니다. 제 사진을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면,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입원했을 때는 휠체어 갖고 하는 운동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관절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릎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고무줄을 한번 찍 당긴다고 고무줄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고무줄을 길게 찍, 또 찍, 이렇게 자주 해야지 늘어나는 것처럼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갖고 운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기둥 같은 뭐 같은 거를 그냥 박스 같은 걸 하나 놓고요, 휠체어로 이렇게 아플 때까지 미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무릎이 저절로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아픈 상태에서 조금 더, 그리고 한 2분 기다렸다가 풀르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는 금방 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미는 거예요. 그럼 무릎이 조금 더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면 또 한 2분 그렇게 해서 저걸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되면 또 다시 굳어요.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면, 우리가 뭐 관절 운동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입원하고 계셨을 때 이 휠체어 갖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좀 밀잖아요. 이런 운동들이 중요하고, 집에서도 해도 돼요. 집에 보면은 바퀴 달린 의자 하나 정도는 다 있습니다. 모든 집에. 그래서 보시면은요, 바퀴 달린 의자를 갖다 이렇게 모서리 같은 데다 발을 대고요, 손으로 당기는 거예요. 2손으로. 그러면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풀었다가 2분 정도 했다가 또 더 이제 가는 거죠. 더 당기면 더 구부러지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2분.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요, 자기가 본인이 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그리고 하는 경우도 없고, 조금씩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절 운동에서 제가 부탁하는 거는 무릎을 구부리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다리를 완전히 피는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구부릴 때 90도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90도만 넘어가면 그 다음엔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도 넘어가는 운동이 제일 중요해서, 이 90도 대가 제일 아프니까 요것만 조금 아프셔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릎 구부리는 운동 중에서 근력 운동하고 같이 하는 이제 관절 운동인데, 우리 남자들은 이제 잘 알아요. 군대 가면 PT 하듯이 발을 들고, 이게 천천히 해야 됩니다. 발을 땅에다 대지 말고, 우리 환자분인데 발을 들고 밑에다 이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구부리는 거죠. 이렇게 구부리고 다시 무릎을 펴고 손을 띄고, 손을 띄시고 다시 천천히 내리고, 그린 다음에 다시 다리를 들고, 그래서 무릎을 다시 한번 구부리고,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시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돼요. 그래서 근력 운동하고 무릎 운동 같아요. 저는 요 3가지만 환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여러 가지 가르쳐 줘봤자 기억도 안 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요 3가지, 아까 제가 걷는 운동은 고유 감각에도 좋고 균형 감각에도 좋고 아주 대표적인 근력 운동이다. 그 다음에 자전거는 근력 운동이 되면서 관절 운동도 되는 아주 좋은 운동이다. 그 다음에 무릎 구부리는 운동은 휠체어나 바퀴 달린 의자로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완전히 다리를 피는 운동이 중요하고, 무릎을 구부렸을 때 90도가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요 3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1분 요약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후에 운동은 왜 하나요? 잘 걷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망합니다, 이거는.
살아도 산 거가 아닌 망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하면 인공관절이 망가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걷는 운동 같은 경우로는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인공관절로 스포츠는 가능한 거예요. 일부에서 가능하니까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운동을 제외하는 건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교수님은 어떤 운동을 추천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걷기, 자전거, 무릎 구부리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이제 창에 올려주시면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떤 운동이 좋은가요? 뛰기, 걷기, 근력. 이제 인공관절을 하기 전에는 어떤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쪼그려 앉는 운동만 아니라면 저는 다 오케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관절 후에는 걷기하고 근력 운동,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근력 운동하고 관절 운동,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운동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걷기가 훨씬 더 좋은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골다공증은 언제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는 언제든 가능해요. 이게 어리다고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래서 질환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원인들, 시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영양분을 충분히 못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충분히 못하는 시기에 생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골다공증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폐경기성이 있고 하나는 노인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폐경기가 진행되는 그런 시기가 아주 불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인 경우가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50대 때 여자들에서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 한번 이제 팍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들여서 우리가 근력이 확 떨어질 때, 소위 말해서 한 70대가 넘어갈 때쯤에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인이 없이 무슨 다른 거가 근력이 부족한다면 근력 운동만 하셔도 충분하고,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아파서 못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을 못해서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라면 그거는 빨리 인공관절을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득이 되는 건 거예요. 자, 운동할 때 무릎 보호대 하는 것이 통증이나 무릎 보호에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하고 하면 운동이 덜 아픈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무릎 보호대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로는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아주 약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무릎의 안정성을 주기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무릎 보호대는 짧게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짧게 쓰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너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다면 오늘 하고 나가는 건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무릎 보호대를 계속 하고 있으면요, 결국 무릎 보호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릎으로 가는 하중을 일부 분산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가는 하중을 분산시킨다는 거는 통증을 줄여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근육이 해야 될 일을 걔가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근육이 붙는 데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 보호대는 아주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이지 계속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닌 건가요. 그래서 무릎이 원래 안 좋다든가 아니면 무릎이 어느 특정한 날 아프다는 날에 하시는 거는 오케이인데, 그건 좋은데 그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인공관절은요, 왜 15년밖에 못 쓰나요? 사실은 지금은 최근에 보고들은 그냥 15년에서 20년 정도 보고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관절이 그렇게 망가지게 되면 걔네들이 그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가루들이 뼈 사이, 뼈하고 인공관절 사이를 녹이기 때문에 거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 인공관절이 움직이고 있는데 놔두면 뼈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재수술을 하는 것이 맞고요. 왜 15년밖에 못 써요? 15년은 더 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또 관리하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년을 썼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망가지겠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정 정도 1년에 얼마씩은 갈려서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정 정도 갈려서 없어지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를 빨리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두 가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콩콩 뛰지 말라는 거고 하나는 쪼그려 앉지 말라는 거니까 15년밖에 못 쓰시는 분들은 쪼그려 앉고 콩콩 뛰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쪼그려 앉고 콩콩 뛰지만 않는다면 저는 15년보다는 훨씬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쓸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운동을 멈춰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저거는 중요하죠. 우리가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근육이 마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요. 연골이 통증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연골은 탄성섬유거든요. 우리가 주위에서 탄성섬유의 대표적인 것이 고무예요. 고무는 탄성섬유잖아요. 우리 지우개 만들고 운동화 만들고 하는 고무들은 우리가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닳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 뭐 아낀다고 운동화를 갖다가 이렇게 놓아놨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몇 년 뒤에 꺼내잖아요. 그러면 고무가 다 이렇게 삭는다 그래요. 어른들이. 이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고무 탄성섬유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이 쓰면 닳아요. 근데 너무 안 쓰고 나면은 걔네들이 조직이 부서집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인데 연골도. 연골은 많이 쓰게 되면 이제 관절염이 생기죠. 근데 안 쓰잖아요.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세포가 깨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떠한 골절 수술을 하더라도 뼈가 부러지더라도 빨리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런 세포들이 파괴돼서 나오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무릎이 아픈데 특정 원인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강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거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문의 선생님들을, 정형외과 선생님들을 만나봐야 되고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 정도면 비교적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아픈 것들은, 시큰거리는 것들은 운동을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픈 거는 우리가 약물을 먹는다든가 뭐 우리 소염제나 진통제를 먹고서는 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운동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아프다든가 특정 부위만 아프다든가 어떤 특정한 자세를 할 때만 계속 아프다. 이거는 빨리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릎 시큰거리는 것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후에 무릎이 아플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나요? 찜질 같은 게 도움이 될까요? 그냥 쉬면 되나요? 운동하고 나서 몸이 아플 때는 운동 후에 무릎이 아플 때는 이제 찜질을 보통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찜질할 때 항상 저한테 이제 묻는 물음이 온찜질 해야 되나요? 냉찜질 해야 되나요? 어떤 거를 해야 되나요? 우리 뭐 운동선수들 뭐 축구 경기 이제 중간에 다쳐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야구 선수가 투수가 던진 다음에 오면은 여기다 냉찜질 이렇게 얼음 막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사실은 냉찜질이든 온찜질이든지요. 별로 이렇게 우리가 물리치료하는 원리는 뭐냐면 그 조직 안에서 좀 열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정형외과 하면 3종 세트를 하잖아요. 물리치료 3종 세트 그러면 핫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기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냥 맨날 똑같은 것 같더라도 거기에 엄청난 과학이 있는 거예요. 핫백이라고 하는 거는요. 피부하고 진피,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있는 데까지만 그 열이 침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부가 있으니까 뜨뜻하고 좋죠.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전기치료 같은 경우는 한 근육 부위까지 들어가요. 애들이 열을 내는 거가. 그 다음에 초음파 같은 경우는 거의 뼈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층부, 중층부, 심층부 쪽에다가 열을 내는 게 소위 물리치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온찜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자기가 손바닥을 무릎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보다 무릎이 뜨끈뜨끈하다 그럴 때는 얼음찜질을 하는 게 맞고요. 손바닥을 딱 갖다 댔는데 무릎이 더 차갑다 그럴 때는 온찜질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적당한 운동 시간은 얼마인가요? 오래 할수록 좋은가요? 운동이 너무 힘들. 네,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저는 밥을 2그릇 먹을 수 있는데 우리 마른신 묵고 작으신 분들은 얼마나 먹을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적당한 운동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요즘에 나오는 스포츠 의학에서도 아주 강화되는 것들인데요. 이게 뭐냐면 본인의 이제 원래 스포츠 의학에서는 본인의 한계만큼을 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합니다. 그런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본인의 한계만큼보다 조금 더 해서 쉬고 이러면은 이제 이 운동 능력이 확 느는 그런 건데요. 우리는 일반인들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할 때 조금 힘든 거 정도보다 조금 더, 그 다음에 충분히 쉬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한 거보다 조금 힘든 거보다 조금 더, 그 다음에 쉬시고, 그런 것들이 적당한 시간이라고 보고요. 무조건 참고 오래 하는 경우, 우리 뭐 운동 많이 하면 엔돌핀 돈다 그러잖아요. 엔돌핀 돌아가지고 그냥 하면 좀 약간 쾌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힘들면 거기서 조금 더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회복기를 갖고 그 다음에 다시 힘든 거 정도에서 조금 더 하고 회복기를 갖고 이런 것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대충 다 돼서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뭐 이게 좀 지루한 강의였을지 모르겠는데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맙습니다.